시간이 없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구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재화는 효용의 지속 정도에 따라 단용재와 내구재로 구분할 수 있어요. 단용재는 효용이 단기간 지속되는 것 또는 한번 사용하면 그 효용이 없어지는 재화를 말하는데, 아이스크림 같은 거 한번 먹으면 그 다음 또 먹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만족감을 느낄 수 없죠. 이런 게 단용재화입니다. 반대로 효용이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되는 거, 또 한 번 사용했다고 해서 효용이 없어지지 않는 재화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자동차, TV, 냉장고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어요. 대부분 뭐예요? 고가이죠. 네,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이런 것들 내구재라고 하는데, 부동산도 대표적인 내구재입니다. 우리 집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 아파트 한번 샀어요. 하루 자고 버리지 않잖아요. 그죠? 예,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쓰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안락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효용을 얻을 수 있죠. 대표적인 내구재입니다. 자, 이러한 부동산의 내구성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가격의 과거 시점에 나타나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한 번 쓰고 말 게 아니라 현재의 가격이 아니라 장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 또는 효용을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가치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너무 어려워요. 이 내구성이라는 특징은. 이 내구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한 번 써서 가치가 효용이 없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이 장기간에 걸쳐서 효용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 가치를 볼 때는 현재 시점으로만 고민해서는 안 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우리가 부동산의 내구성이 생산자 입장에서 또 소비자 입장에서 약간 의미가 다른데, 우리는 지금 현재 소비자니까 이 소비자 입장에서 부동산의 내구성에 갖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러분, 우리 고가의 물건들은 주로 할부로 사는 경우 있죠. 자동차. 물론 돈이 엄청 많아요. 제가 삼성 이부진이라면 일시불로 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합리적 소비는 재화가 소비될 때 그 제공되는 효용만큼만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 소비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살면서 주택으로부터 나오는 효용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매 기간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 합리적이겠죠. 네. 그래서 서구의 또는 미국 같이 선진화된 국가에서는 주택을 사고 팔 때 장기간에 걸쳐서 주택 비용을 나누어서 낼 수 있는 모기지론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행위를 유도합니다. 통상 사용한 주택 서비스 양만큼 대가를 매 기간 지불할 수 있도록 주택 금융을 이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도 주택 구입 자금의 상당 부분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일정한 금액을 계속해서 갚아나가는 이러한 대출 방식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지만 내구성의 특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은
다른 제와 달리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러한 부동산의 성격을 제도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영향을 주는 이러한 제도적 요인은 부동산과 관련된 법, 그리고 정부에서 행하는 부동산 정책과 같은 공공 규제들이 있고요. 또 부동산 협회나 조직들의 활동들도 부동산 활동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관한 제도나 거래 관행은 사회 간섭에 영향을 받기도 해요. 토지에 대한 인식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근데 같은 나라를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나 간섭의 차이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행태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각 사회별로 독특한 부동산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하나씩 중요한 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부동산 법은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공공규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규제는 우리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안부 이런 관계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활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걸 얘기하겠죠.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과 같은 사항들은 부동산 개발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우리 지역지구제 조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토지 이용 입지나 위치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건축규제나 토지 이용 규제, 조닝도 여기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건물 모양이나 도시 자체의 토지 이용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어렵죠? 뒤에 가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간섭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회 간섭에 따라서 부동산이 제도나 거래 관행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주택을 사고 팔 때 중개사에게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죠?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 집을 산 사람 양쪽에서 부동산 수수료를 줍니다. 거래 수수료.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집을 사는 사람은 내지 않고 집을 파는 사람한테만 비용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르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 전세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어요. 물론 볼리비아에서 약간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긴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다라고 보여지는 제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부동산 이용 형태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도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만 주택 전세 제도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간단하게 조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생각을 해서 과제로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좋고 주변에 어른들께 여쭈어봐도 좋고 또 개인의 생각을 정리해도 좋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렵나요? 네,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지고 조금 쉬워질 거예요. 저도 평생 처음 해보는 온라인 강의가 엄청 어렵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부동산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의 분류인데요. 우리가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토지의 법적인 규제 측면에서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 지역을 구분하고 또 용도 구역, 용도 지구에 대해서 각 토지마다 어떻게 규정을 할 건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우리가
토지의 이용과 관련돼서 규제를 가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조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규제의 강도가 센 것,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용도지역입니다. 이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 한 필지마다 개별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지구는요, 용도지구가 설정이 안 돼 있는 토지도 있고요. 또 중복돼서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용도구역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모든 토지의 이용과 관련해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게 용도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용도지역에 대해서 오늘 배울 예정이에요. 네. 자, 그럼 용도지역은 무엇이냐? 용도지역은 사전상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저희가 뽑아보면, 자,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네, 이거는 토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거냐, 상업용으로 사용할 거냐, 공업용으로 사용할 거냐 등등 건축물 용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높이 우리가 아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러니까 토지의 용도 지역이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서울시, 군, 군 관리계획, 강원도 정선군 이런 데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중에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은 바로 뒤에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실태,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의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위로 세분화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용도지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용도지역의 개념을 알려면 여기서 먼저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건폐율의 개념을 살펴볼까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중요한 개념이라서 요술봉 소리로 강조를 해봤습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대지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용어를 배웠는데 대지는 안 한 것 같네요. 대지라는 것은 쉽게 설명해보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필지. 자,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로 해당 지역의 개발 밀도를 알아보는 척도로 활용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 보통 땅이 있으면 땅에 건축물이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동이 있고 또 부속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지에 건축물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건물의 건축 면적을 합해서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로 산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요. 건축물 전체 중에 여기 바닥의 면적
여기 빗금 쳐져 있는 요 바닥의 면적이 60제곱미터예요. 이 경우에 100제곱미터분의 60제곱미터 해서 60%, 건폐율이 60%가 되겠습니다. 이 건폐율이 낮은 경우에는 밀도가 낮아서 굉장히 쾌적한 주거 환경을 우리가 누릴 수 있죠. 반면에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건폐율이 너무 높은 경우에 이 건물과 건물이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원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뭐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가보면 건물과 건물이 거의 붙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 경우에 건폐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사실은 건물과 건물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겠지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용적률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네, 용적률은 통상 우리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수님 또 연면적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자, 그럼 연면적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보고 올까요? 연면적의 개념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건축물이 있을 때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을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건물을 보면요. 지하 1층과 지상 3층 총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층은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예요.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바닥 면적을 총 합하면 200제곱미터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건물의 연면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 계산되는 연면적의 개념은 약간 상이합니다.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연면적의 개념을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용적률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이에요. 자, 이 경우에 건폐율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땅,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이들의 연면적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그림에서 보여줬던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3계층의 건물, 이 건물의 용적률은 얼마나 될까요? 자, 답은 옆에 보시면 대지 면적은 100제곱미터이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합이 아니라 지하 1층을 제외한 지상 3계층의 면적의 합 150제곱미터로 나누어 줬네요. 그래서 용적률은 150%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법에서 용적률을 산정할 때 다음에 해당되는 면적을 제외하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하층의 면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았던 이 건물에서 지하 1층 5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이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은 150%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건물의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이 있다라고 하면 이 면적도 용적률 산정 시에 제외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해당이 되지 않고요. 세 번째, 주민 공동시설의 면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파트의 경우에 주민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이 경우에 공공복리를 위해서 공동시설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네 번째,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을
제외합니다. 만약에 건축물을 지을 때 이러한 그 피난안전구역까지 용적률에 포함시킨다라고 하면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사람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유지를 위해서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도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경우에 주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이 부분들을 제외해 줍니다. 따라서 실제로 건물이 사용하고 있는 이 면적보다 용적률 산정할 때 용적률이 더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용적률은 건폐율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의 개발 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용적률은 뭐에 따라서 다르다? 앞에서 보였던 우리가 용도지역, 용도지구별로도 간혹 용도지구별로도 높이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용도지역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각 시도 조례에서 도시계획 조례에서 용도지역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방금 배웠던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용도지역의 개념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용도지역이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 또는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해되시죠? 자, 이와 같은 용도지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의 4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이 지역은 다시 몇 개로 세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각각의 또 도시지역 안에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또 관리지역은 보존,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세분화되는데, 각각의 용도지역별 특성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도 다시 세분이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무엇을 배울 것인가? 다음 주에는 오늘 배웠던 이 용도지역이 어떻게 세분되는지,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떻게 다르고, 이거에 따라서 각각의 용도지역의 특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땅 혹시 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지역의 토지 또는 부모님이 갖고 계신 토지, 어떤 것든 좋습니다. 하나 찍어서 각 시도별 도시계획 조례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떻게 찾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용도지역이나 뒤에 더 추가로 용도구역, 용도지구에 대해 설명할 건데,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가 각각의 토지마다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우리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특성, 그러니까 부동산의 분류 중에 첫 번째 토지의 용도 지역에 대해서 수업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용도 지역에 대한 지식부터 해서 하나하나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메일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숙제 내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제도적 특성 중에 관습 또는 사회적 간섭에 의해서 부동산의 활동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 왜 우리나라에만 전세제도가 있을까요? 전세제도가 왜 만들어졌을까요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찾아보셔도 좋지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간단하게 한 두세 줄 정도 정리해서 그냥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잊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